안녕하세요. 동서문화로의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한글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운 고루 이극노 선생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입학을 해서 해방이 됐을 때가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지난 뒤에 해방이 되니까 우선 대단히 감격스러웠던 건 우리말을 학교에서 할 수 있었고 우리 글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해 10월 9일에 만들어진 한글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세종대왕 한글편이 28글자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훈민정음 서문에서 나오는 거를 그 노래의 가사로 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 노래를 불렀고, 그러나 중학교에 갔을 때 어느 때인가 보니까 한글 노래가 바뀐 거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왜 바뀌었는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한글날의 노래, 한글의 노래를 진 사람이 고투 이극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고자, 저 고통스럽다는 고자에 싸울 투자의 호구, 또 다른 말로는 순수 우리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먹은 대로 밀고 나간다는 물불이라는 호도 있어서 물불 이극노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이극노의 생애는 1893년에서부터 1978년까지 살았으니까 86세, 상당히 장수한 편이기도 하죠. 이분의 고향은 경상남도 어령 출신입니다. 여기에 이제 보이는 분이 이극노고, 해방이 되자마자 쓴 책이 바로 이 책인 고투 40년, 자기 호를 따서 40년 동안 상당히 힘들게 싸웠다 하는 것도 되지만은 자기의 호를 따서 고투가 40년 싸웠다. 그 당시 원본은 아니고 해방 후에 책을 다시 간행을 한 겁니다. 이분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집에서 뛰쳐나가서 서양 사람이 하는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다가 1917년쯤 되면 만주로 독립운동을 하러 갑니다. 서간도에 동창학교라는 민족 독립운동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동창학교는 대종교의 윤세복 선생이 자기의 가산을 정리해서 독립운동하는 학교를 만들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유명한 한국 고대사의 박은식, 신채호 같은 분이 있었고, 불교에 커다란 업적을 세웠던 운호 스님 같은 분도 거기서 이시열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하던 때였습니다. 여기 있다가 이분은 또 시베리아 지역을 다니고 유랑을 하고 아주 생활력이 강하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독립운동을 하려고 신흥무관 학교도 가보고 백산학교도 가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인물들을 만납니다.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때 젊은이로서 우리가 나라를 일본에게 이제 뺏긴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찾는 일에 활동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자기 고민의 시대, 무엇을 할 건가 하는 고민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이분은 생각이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독일을 생각을 합니다. 독일을 가려고 해서 사실 몽골 쪽으로 해서 시베리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1차 세계대전도 일어났고 포기를 하죠. 같이 가려고 했던 몽고의 이태준 의사 같은 분은 그 당시에 시도하다가 잡혀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상하이 동제대학에서 수학을 합니다. 동제대학은 같은 한 가지 동자에 그 백제라는 제자인데, 그것은 독일 사람들이 1907년에 세운 학교입니다. 독일은 사실 1890년대 이래 칭다오를 조차하면서 우리가 중국이나 동아시아에 세력을 뻗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극노가 거기 갔을 그 시기에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밀려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동제대학은 독일 사람이 한 것을 다시 중국 사람이 맡아서 하는 거죠. 지금도 그대로 계속이 돼서 100주년 때 저희도 한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서가 깊은 학교죠. 거기서 한 4년간 공부를 합니다. 이 대학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는 문교부 장관 안호상 박사라든지 국방부 장관 하던 신성모 같은 분들이 이극노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거기서 유학을 하고 그랬던 분들입니다. 동제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분은 다시
1921년 배를 타고 독일 베를린으로 유학을 가게 되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움이 컸던 거로 봅니다. 이분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계획 세우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밀어붙인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호에서 나오는 물불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몇백 리 몇천 리를 그냥 걸어도 다니고 독일 갔다는 얘기를 들은 춘원이 광수가 그랬대요. 아마 독일도 걸어서 갔을 거다. 그럴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독일에 가서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대학에 가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베를린 대학입니다. 그 당시 베를린 대학은 동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의 베를린 대학을 다시 만드는 게 베를린 자유대학이 되고, 그러나 독일도 그 당시는 패전국입니다. 1차 대전의 패전국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정치 경제학 그걸 주전공으로 하고, 그다음에 언어학이라든지 음성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전공으로 합니다. 독일의 학제라는 건 주전공이 있고 부전공을 둘이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독일에 유학하던 우리나라의 젊은 지성인들이 이 시기에 잘 알려진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극노는 베를린 대학에서 1927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합니다. 논문은 중국의 생사공업입니다. 그러니까 누에 쳐서 비단 짜는 공업에 대한 얘기죠. 27년에 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경제학으로 학위를 받은 것이 아마 이극노가 최초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1928년에는 뮌헨 대학에서 이의경이 박사 학위를 받는데, 이의경이라는 사람은 이미로 알려진 사람이죠. 압록강은 흐른다라는 거로. 여기 독일 지도가 있습니다만은 여기가 베를린 대학이고, 뮌헨은 이 아래 이미륵 씨는 여기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나인데 우리 초대문교부장 안호상 씨는 예나에서 철학 박사를 하게 됩니다. 이극노 선생의 특징은 성질이 불같기도 하지만은 경제학을 했어도 언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일생 동안 언어를 위해서 싸우고 언어를 위해서 활동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9년 아래 후배입니다만 안호상 박사가 같은 마을에, 안호상 박사가 공부하는 중인데도 붙들고 야 이만 너까지 그저 다 집어치고 언어학을 해라 할 정도로 대단히 성격이 과격하기도 하고 또 언어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중국어로 해서 독일어로 학위를 받았다니까 대단한 거죠. 여기에 작은 사진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박사 학위를 책으로 낸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잘 됐다고 그래서 지도 교수가 추천을 해서 아마 돈도 좀 받고 그랬다고 본인이 고투 40년이라는 책에다 쓰고 있습니다. 이분이 베를린 대학에서 있을 때 대단한 일을 하나 한 것은 한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분은 아주 한글에 미치다시피 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압록강 근처를 갔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고추장을 달라고 그러니까 고추장이 뭐냐고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고 나니까 그 당가지장 말이 그래 뭐 그러지. 거기서도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말이 안 통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언어학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중국에 있는 동안에도 동창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 거기에서 신채호나 박은식 선생 같은 분한테는 우리나라 국사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김영숙이라는 주시경 선생의 제자가 있었는데 거기로부터는 언어학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학은 자기가 경제학을 했어도 언어학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갈 때 안호상 박사도 그렇고 이극노도 그렇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여권을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이름으로 갑니다. 이극노도 이길 극자 노나라 노자니까 고루가 되니까 거기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하는데 고루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실은 극노 선생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는 잡지는 이극노 기념사업에서 나오는 잡지가 어떠냐? 거기도 고루 소식이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고투 소식이라든지 물부 소식이라든지 그러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루는 어쨌든 이극노의 중국어 발음입니다. 이분이 베를린 대학에 있을 때 한 일 중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좀 배우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학생으로서 문교부에 조선어과 신청서를 내가지고
허가를 받습니다. 조선어과 허가가 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해서 아마 17명인가 18명 정도의 수강생이 나왔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교재를 어떻게 만드냐. 지금 같으면은 뭐 인쇄도 쉽고 사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국어 사전이 없을 때입니다. 더구나 독일에서 한글 활자를 어떻게 또 씁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국에 있었던 김두봉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중국의 유명한 출판사인 상무인서관하고 연락을 해서 활자를 얻어다가 그거를 독일에서 국립인쇄소하고 해가지고 한글 활자를 만들죠. 그래서 거기서 교재를 만드는데 교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춘원 이광수의 허생전 앞에 몇 장만 뽑아서 그거를 대역을 하는 거죠. 대역이라는 게 한글과 독일어로 하는 거죠. 유럽에 나가서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교재입니다. 독일어가 있고 그 옆에 우리말이 있는 거죠. 다방골 변진사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누구나 서울 양반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러면 인쇄도 어렵지만은 그 당시 우리 한글은 좀 내리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걸 옆으로 쓰는 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글 학과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자기가 그걸 가르친 것도 대단하고 또 활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대역을 했다. 이것은 역시 우리 한글 발전사에 대해서 아주 큰 공헌을 세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학교를 떠나면서 그대로 계속이 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유럽에 있어서 우리가 한글 교육을 하는데 최초다. 그런데 여기 있을 때 중요한 고려 유덕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독일에 머무르는 학생 모임이죠. 그 학생 모임에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관동지진 때 조선족 학설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억압정치를 한다든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피아방 민족 대회가 있어서 이극노가 민족 대표로서 기자로서 갔던 김준현이라든지 또 김범윤 씨라든지 또 뮌헨에서 공부하는 이미륵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피아방 민족 그리고 우리가 억울하게 국권을 빼앗다 하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국제회의에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우리가 외교권이 없다고 그래서 참가를 못하고 선언서 같은 입장을 갖다 글로다 영어 독일어로 써가지고 배포만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거기 있는 동안에 중국에 있을 때도 그렇지만은 독립운동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아주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음성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독일의 연구소에서 음성학을 하다가 또 영국에도 가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프랑스에 와서 음성학을 또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음성학 공부를 할 때 녹음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 KBS 1TV에서 100년 전의 그 목소리 물불 이극노 그런 제목의 50분짜리 특집을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여기 100년 전 한 남자의 음성이 있습니다. 조선 글씨와 조선 말소리. 이 글씨는 볼소리 11자와 닷소리 17자로 모다 28자로 한글의 닷소리와 헛소리 합쳐서 28자라고 하는 얘기가 28년 녹음을 한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100년 전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가 끝나고 그렇게 머물면서 영국, 프랑스를 해서 미국을 갔다가 또 미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우리나라에 29년에 돌아오죠. 한 9년 만에 우리나라에 돌아옵니다. 와서 이제 우리나라의 한글학자들과 함께 조선어학회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됩니다. 1944년에 일제의 압박을 받아서 학자들, 연구자들이 잡혀 들어가죠. 구속이 됩니다. 이극노 선생은 6년형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6년형을 받고 매를 많이 맞아서 7번을 까무러쳤다는 얘기도 있고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8월 17일에 거기서 나오게 되죠. 해방을 맞으면서 대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대종교의 교리 연구라든지 대종교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하죠. 계속 우리나라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대종교의 총책임을 질 수도 있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해방에 대해서 제일 좋은 거는
언어가 해방이 됐다는 거다. 우리가 언어 독립이 됐다. 언어가 없이는 국가의 독립이라는 거와 국가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 다른 한글 학자들과 함께 표준 한글어 사전이 나옵니다. 한글 사전 첫 번째가 나오고 48년 백범 김구 선생이 평양을 갔을 때 이분도 거기 따라가서 북한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상 우리 시야나 우리 역사에서 사라졌죠. 45년 10월 9일에 지었던 한글 노래, 그 작사된 한글 노래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져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하는 것을 사실은 그때는 몰랐는데 요즘에 와서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세종임금 한글 편이 28글자, 사람마다 쉬 배워서 쓰기도 편하다. 슬기의 주울인 우리 이 한글 나라로 모든 문화 그 근본을 밝히러 갈 거나 노래였습니다. 이분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겼을 쯤에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또 시베리아, 만주, 중국을 떠돌아다니다가 독일 사람이 만든 동제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독일에 유학 가서 학위를 하고 또 우리나라에 돌아와선 평생 동안 한글 보급운동, 한글 연구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한글 연구 보급뿐만 아니라 상당히 지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글 운동 독립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언어 연구에 있어서 아마 북한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거로 압니다. 우리가 분단된 시대가 참 아쉬운 것은 독일 통일을 했을 때 독일 통일의 아버지라고 하는 빌리 브란트는 주산맨 게리카에트 주산맨 박센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속하는 것들을 공동으로 함께 성장시켜라 하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통일의 날을 바라면서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남북한이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역사적으로 함께 속하는 것을 함께 찾아서 보존하고 성장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서 고루 소식이라는 책자도 나오고 있고 아마 기념관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언어를 다시 찾고 또 우리 언어를 쓸 수 있고 우리 언어 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 평생을 언론운동을 펼친 분의 모습을 그 당시에는 한글 노래 같은 데서 볼 수 있었는데 그 뒤에 우리 시야에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분단에서 오는 하나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우리가 하루빨리 그런 분단의 모습을 극복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